백화점 지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끼익.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곡선 구간을 휘돌아 내려온 벤츠가 그 자리에 대각선으로 걸쳐 급정거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은 장애인 전용 구역이라서요. 주차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검사야. 검사면 어쩌라고요? 그 한마디가 10년 전 묻어둔 비밀을 깨웁니다. 그는 왜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 속에 숨겨진 10년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평일 오후 4시 대형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어요.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형광등 불빛이 시멘트 바닥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죠. 엔진 소리, 경적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칭얼거림까지. 이 지하 공간엔 햇빛 한 줄기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 소음 속에서 한 남자가 안내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 30살. 낡은 운동화에 해진 형광 조끼, 땀에 젖은 옷차림으로 6시간째 서 있었어요. 그때 지하 램프 쪽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곡선 구간을 휘돌아 내려왔어요. 준혁의 눈이 반사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훑었습니다. 서울 강남 최신형 벤츠. 저런 차는 하루에도 몇 대씩 보지만 그래도 매번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문제는 그 차가 멈춘 위치였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칠해진 그 자리에 벤츠가 대각선으로 걸쳐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하이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내린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됐을까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까르띠에 시계, 손에 든 가방은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죠. 김수연.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백화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조금 전 장애인 등록 표시가 붙은 차량 한 대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차장을 몇 바퀴나 돌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장애인 전용 구역이라서요. 차량 이동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연은 통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만 휙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눈짓을 보냈죠. 잠깐이면 돼. 금방 나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전화기에 집중했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수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죠. 준혁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상 이동을 요청드려야 해서요. 바로 옆 일반 구역으로 옮겨주시면. 그 순간 수연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린 그녀가 선글라스를 손으로 내리며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그의 해진 조끼에서 멈췄다가 낡은 운동화로 내려갔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왔죠. 뭐야, 아직도 여기 서 있어? 네, 고객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셔야 하는 자리라서요. 수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검사야. 검사. 알아?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에 가까웠죠.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그 한마디가 모든 규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듯이, 주차 요원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준혁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연의 손목에서 빛나는 까르띠에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맨손목으로 시선이 옮겨갔죠. 시계 하나 찰 여유도 없는 손목. 같은 하늘 아래 비슷한 나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수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검사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도 비굴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이. 어쩌라고요? 주차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주차장 알바가 고작 안내봉 들고 서 있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단단함 같은 게 있었죠.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름. 그녀가 고함을 질렀어요. 지하 주차장 전체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고 다른 주차 요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죠. 이동 안 하시면 규정대로 조치 들어갑니다. 수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조치?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냥 제 일하는 겁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차량 하나 있습니다. 차량 번호 서울 32가 조치 요청합니다. 그 순간 수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주변에서 몇 명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잠깐만.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준혁은 무전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견인 요청할까요? 무전기 너머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들, 유모차를 끄는 부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됐어. 수연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운전석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 엔진을 켰습니다. 벤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구역을 빠져나와 바로 옆 일반 주차 구역으로 이동했죠. 수연은 핸들을 거칠게 돌리며 창문 너머로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수연이 준혁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랬지? 이준혁입니다, 고객님.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수연은 그 이름을 되뇌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야. 여기 어떤 애가 나한테 대들었어.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주차장 알바 같던데? 이준혁이래.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줬어. 아빠가 좀 알아서 처리해줘. 처리. 그 단어가 준혁의 귀에 꽂혔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달라는 것처럼, 귀찮은 벌레를 치워달라는 것처럼.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검사면 어쩌라고, 그건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죠.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청담동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소파 위엔 오늘 산 명품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김수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맨발에 신은 에르메스 슬리퍼, 새로 받은 페디큐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그녀는 발끝을 까딱거리며 말했어요. 아, 진짜 오늘 어이없는 일 있었어. 주차장 알바가 나한테 대들었다니까? 근데 걱정 마. 아빠한테 얘기해뒀어.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사람은 반지하 고시원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말다를 반복했죠. 세평 남짓한 방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반지하라.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죠. 하이힐, 운동화, 구두. 수많은 발걸음이 준혁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 아래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준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로스쿨 교재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형법 총론, 민사소송법, 헌법. 책 귀퉁이마다 색색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밑줄과 메모로 빼곡했죠.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났어요. 편의점, 주차장, 야간 로스쿨. 그 사이 점심 한 끼 거르는 건 일상이었죠. 하루 서너 시간 잠으로 버텨온 생활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준혁은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전목마 앞에서 웃고 있는 중년 남자와 10살쯤 된 소년. 남자는 소년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 이상호. 그리고 20해 전의 자신. 그날은 준혁의 10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치 야근 수당을 털어 놀이공원에 데려갔죠. 회전목마도 타고 솜사탕도 먹고 풍선도 샀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새벽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그 소리에 잠에서 깬 20살의 준혁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횡령 혐의라고 했죠. 회사 자금 5억 원을 빼돌렸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준혁아,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 믿어줘. 그게 자유로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증거라는 게 쏟아져 나왔고 증인들은 아버지가 돈을 빼돌리는 걸 봤다고 입을 맞춘 듯 증언했죠.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유능하고 냉정했어요. 법정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마주 보지 않는 오만한 침묵이었습니다. 검사는 논리정연하게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했고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는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믿어줘서 고마워.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손이 보였어요. 준혁도 손을 들어 유리창에 갖다 댔죠. 차가운 유리만 닿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병사했어요. 지병이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억울함이 아버지를 죽인 거라는 걸. 장례식장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범죄자 장례식에 갈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회사 동료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죠. 장례식장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누군가가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그 횡령범 아들이래. 그 말이 등 뒤에 꽂혔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살의 준혁은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꼭 밝혀낼게요. 아버지가 아무 잘못 없다는 거. 그날 준혁은 결심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법을 공부하기로. 현재로 돌아와 준혁은 교재를 펼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챕터. 검사의 기소권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법정에서 아버지를 몰아붙이던 그 검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죠. 벽에 붙은 사진 속 아버지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창문 밖으로 또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 오늘 낮에 들었던 그 소리와 비슷했어요. 검사 딸. 그녀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분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한 페이지라도 더 읽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혁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놀이공원에서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준혁아, 아빠 믿어줘서 고마워.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준혁은 눈을 떴어요. 꿈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아버지의 판결문 사본. 누렇게 바랜 종이 맨 앞장. 기소 검사란에 적힌 이름 석자. 김현숙. 준혁은 그 이름을 가만히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내뱉은 말. 우리 아빠가 검사야. 그 검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직 꿈에도 모른 채로 서울중앙지검 6층 부장검사실. 김현수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5, 검사 생활 28년 차. 책상 위엔 아내와 딸이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벽면엔 법무부 장관 표창장부터 대검찰청 우수 검사상까지 화려한 액자들이 빼곡했죠.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가 밟아온 것들을 생각하면 저 풍경은 당연한 보상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내 딸 수연이. 현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뿐인 딸이었으니까요. 응, 우리 딸. 왜?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아빠, 어제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 그 주차장 알바 말이야. 현수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어제도 말했잖아. 그냥 무시해. 뭐하러 그런 사람한테 신경을 써. 무시는 무슨 무시야. 아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검사면 어쩌라고 이랬다니까. 검사면 어쩌라고. 나한테. 아빠 딸한테. 현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딸의 성질머리는 누굴 닮은 건지. 아내 탓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수연아, 진정해. 그게 뭐 대수라고. 대수가 아니라고. 아빠, 나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봤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현수의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빠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 사람 누군지 알아봐 줘. 이름이 이준혁이래. 강남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해.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민간인 신원 조회를 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빠, 제발.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 응?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알아는 볼게. 전화를 끊고 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알바. 이준혁.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딸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서 무슨 아버지란 말입니까? 그는 비서실에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검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거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강남 백화점 주차관리업체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네, 잠시만요. 30분 후 현수는 백화점 주차관리업체 인사팀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 네. 이준혁 씨요? 저희 직원 맞습니다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신상 정보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만. 주소, 학력, 가족관계 정도. 아, 검찰에서 요청하시는 거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검찰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 현수는 그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별일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팩스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왔습니다. 현수는 별 생각 없이 팩스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차장 알바 신원 확인. 별것도 아닌 일이었죠.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름 이준혁. 생년월일 1995년 3월 12일.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거주 형태 고시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야간 로스쿨 재학 중. 현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로스쿨?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로스쿨을 다닌다고?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족관계. 부 이상호 사망. 모 박정희 사망. 이상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었죠. 그 이름은 현수의 기억 깊은 곳에 묻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이상호? 현수는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죠. 이상호. 2015년 기소. 횡령 혐의. 화면에 뜬 사건 기록을 보는 순간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검사 김현수. 10년 전이었어요. 당시 현수는 차장검사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죠. 대기업 비자금 사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진짜 범인은 손떼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대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상호. 평범한 회사원. 가족이라곤 아들뿐인 사람. 증거는 조작됐어요. 증인들은 매수됐고요.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고하다는 걸. 하지만 눈을 감았죠. 승진을 위해. 상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법정에서 이상호가 외쳤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현수는 그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죠. 결국 이상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구치소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현수의 시선이 다시 팩스 용지로 향했어요. 이준혁, 이상호의 아들. 10년 전 법정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외치며 울던 20살 청년. 그 아이가 지금 로스쿨을 다니며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딸이 우리 아빠가 검사야라고 말했다는 거였죠.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들을 바라보며 현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잠겨갔죠.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엎어버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얼굴을 지금은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진 속 수연의 웃는 모습 위로 10년 전 법정에서 울려 퍼지던 이상호의 절규가 겹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을 묻어두었던 죄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검사면 어쩌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10년간 억울함을 삼키며 버텨온 사람의 조용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시작된 작은 충돌이 이렇게 10년 전의 비밀과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버텨온 준혁,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검사 김현수.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엮이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검찰청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책상 서랍에서 양주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그의 가을, 현수는 차장검사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며 그때만큼 인생의 방향이 갈릴 수 있다고 느낀 순간은 없었죠. 승진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터였어요. 더 큰 사건, 더 많은 권한, 더 높은 자리. 아내와 딸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검사, 대성그룹 비자금 건 알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 이상호라는 사람이 있어. 경리부 과장이야. 그 사람으로 가. 현수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부장님,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이상호 씨는 혐의점이. 김 검사.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증거는 알아서 만들어. 자네, 승진하고 싶지 않나? 그 한마디에 현수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양심과 출세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렸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 그건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부의 눈밖에 나고 승진은 물 건너가고 좌천되거나 평생 말단 검사로 썩게 되겠죠. 아내와 딸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국 현수는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제출됐고 매수된 증인들이 법정에 섰어요. 이상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현수는 단 한 번도 그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법정에서 이상호가 절규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청석에서 20살 청년이 울고 있었죠.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무죄를 외치며 눈물을 쏟아내던 그 얼굴.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면 죄책감도 덜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징역 7년. 판결이 내려지던 날 현수는 승진 축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이상호는 구치소에서 죽었어요. 현수는 양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 잊으려 했고 실제로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이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청담동 자택. 현수는 서재에서 딸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 들어와 봐. 수연은 와인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살짝 굳어졌죠. 왜 아빠? 무슨 일이야? 현수는 딸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수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현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주차장 직원 있잖아. 이준혁이라는 사람.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 아버지를 아빠가 감옥에 보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아빠가? 무슨 소리야, 갑자기. 10년 전이야. 그 사람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아빠가 알면서도 기소했어. 수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 하지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아빠는 승진 때문에 눈을 감았어. 그 사람은 구치소에서 병으로 죽었고 아들만 남았지.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아들이 이준혁이야. 내가 주차장에서 만난 그 사람. 수연은 와인잔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충격, 그리고 분노. 그래서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아빠? 현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든 그건 아빠 일이야. 나는 그때 16이었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안 했어. 수연은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잔에 가느다란 금이 갔어요. 사과하라는 거잖아, 결국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은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멀어지는 소리. 현수는 테이블 위 와인잔을 바라봤어요. 금 사이로 붉은 와인이 조금씩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 폐장을 앞둔 저녁, 형광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안내봉을 제자리에 놓고 콘을 정렬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죠.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편의점, 주차장, 그리고 밤을 버텨야 하는 로스쿨 강의까지. 주차장엔 이제 준혁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망설이듯 다가오는 발걸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검사 배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어 보이는 얼굴.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움푹 패여 있었죠. 현수였습니다. 준혁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0년 전 법정에서 아버지를 몰아붙이던 검사의 얼굴은 지금 눈앞에 선 남자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방청석에서 울던 20살 청년. 아버지의 무죄를 외치며 눈물을 쏟아내던 그 아이가 이제 30이 되어 주차장에서 안내봉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현수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폐장 시간이라서요. 차량 출차는 10분 내로 해주셔야. 이준혁 씨. 현수가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맞죠? 이상호 씨 아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안내봉이 멈췄어요. 누구세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황급히 다가가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현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궜어요. 김현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현수. 10년 전 아버지를 기소한 검사. 판결문 맨 앞장에 적혀있던 이름 석자. 며칠 전 손끝으로 훑었던 그 이름. 준혁의 눈이 천천히 현수를 향했습니다. 10년 전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다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그 아버지를 죽인 남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수를 내려다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인지.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이번엔 하이힐이었어요. 아빠. 수연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현수 옆에 서며 준혁을 흘겨봤습니다. 그 눈엔 죄책감이 없었어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죠. 그저 불편함과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창피하게. 일어나. 수연이 현수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어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야. 아빠가 사과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좀 그랬다고? 그건 내가 당신 사정을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준혁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미안함이 있는지, 후회가 있는지, 무언가 달라진 게 있는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차장 알바를 바라보던 그날의 시선 그대로였죠. 자신은 잘못이 없고 이 상황이 그저 불편할 뿐이라는 표정.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두 분 다 돌아가세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 씨, 제발 한마디만. 사과받지 않아도 됩니다. 준혁이 현수의 말을 잘랐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의 시선이 다시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사과할 마음도 없잖아요. 없는 마음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수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복수 같은 거 안 해요.
누굴 원망하면서 살기엔 제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저도 두 분 신경 안 쓸 테니까.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개가 천천히 떨궈졌죠. 수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랐어요. 없는 마음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준혁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형광등이 또 하나 꺼졌습니다. 주차장이 점점 어둠에 잠겨갔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뉴스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떴어요. 김현수 부장검사 10년 전 사건 자진 재조사 요청. 검사직 사퇴.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현수 부장검사가 10년 전 자신이 기소했던 횡령 사건에 대해 자진 재조사를 요청하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는 당시 사건의 증거 조작 정황이 있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화면에 현수의 얼굴이 스쳤어요.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뒷모습. 서울중앙지검 6층. 현수는 홀로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앉았던 자리. 책상 서랍을 비우고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았어요. 벽에 걸린 표창장들을 하나씩 떼어냈죠. 법무부 장관 표창, 대검찰청 우수검사상, 검찰본부에서 받은 공로패까지.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표창장에 손을 뻗었어요. 2015년 차장검사 승진 축하 감사패. 이상호를 감옥에 보낸 그해 받은 것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액자를 벽에서 떼는 순간 소나기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현수는 깨진 유리 파편을 내려다봤어요. 파편 위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조각난 얼굴, 조각난 인생. 그는 깨진 유리 위에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이제 와서 치운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현수는 텅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청담동 카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고급 인테리어, 은은한 재즈 음악,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 수연은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뉴스 너무 시끄럽다니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테이블 위엔 여전히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목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죠. 그러게. 맨날 무슨 비리니 뭐니.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봤어? 응. 누구? 저기 창가 쪽. 제가 그 검사 딸이래. 수연의 손이 멈췄어요. 아, 그 비리 검사. 뉴스에 나온 사람? 응. 증거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 감옥 보낸 거 있잖아. 헐, 진짜? 저 명품들 다 그 돈으로 산 거 아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것도 다 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글쎄. 어휴,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다녀. 수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수연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수연아, 왜 그래?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야. 수연이 애써 웃었습니다. 커피가 좀 써서.
하지만 그 웃음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햇살, 같은 거리.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 지하 주차장. 준혁은 오늘도 안내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야, 뉴스 봤어? 그 검사 완전 망했더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 시원하냐? 드디어 천벌 받은 거지.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원할 게 뭐가 있어요? 동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 인간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망하든 제 인생은 똑같이 흘러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자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동료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야간 로스쿨 강의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맨 앞자리에 홀로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텅 빈 강의실에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내려앉았죠. 노트 한 귀퉁이에 펜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준혁은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교수가 서류 가방을 챙기다 준혁을 발견했죠. 이 시간까지 뭐 하나 자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자네 뉴스 봤나? 그 검사 사건. 자네 아버지 건이라며.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속이 좀 후련하던가. 준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제 아버지 같은 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제가 가는 길이에요. 교수는 말없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끄덕였어요. 좋은 법조인이 되겠네, 자네. 교수가 나가고 강의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은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을 챙겨 일어났죠. 로스쿨 건물을 나서는 준혁.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검사면 어쩌라고요. 그건 그날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10년을 버텨온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이어졌어요.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억울하게 쓰러지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이었죠. 깊은 밤, 준혁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그의 앞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준혁은 끝까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분노할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죠.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 한 줄이 참 오래 남습니다. 반면 수연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죠. 권력의 그늘에서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눈 감고 넘어갈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그 선택이 10년 후에 우리를 만든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영감탱이가 감히 나한테?
10년 동안 이 아파트 부녀회장 자리를 지켜온 내가 고작 한 달 전에 들어온 경비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여기는 제 관할입니다. 저 무뚝뚝한 얼굴 좀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한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걸요. 저 영감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는지,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의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78 송옥분. 이 아파트 203동에서 32년을 살았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자식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부녀회장이라는 직함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에서만큼은 내 말 한마디에 대청소 날짜도 정해지고 화단꽃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달 전 경비 아저씨가 바뀌었어요. 전임 김 씨는 참 순했는데 새로운 사람은 첫눈에 봐도 만만치 않아 보였죠. 박순철.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게 경비라기보다는 퇴역 군인 같은 인상이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 말을 걸어도 대답은 한마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날 분리수거 검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매주 수요일은 내가 직접 분리수거장을 돌아보는 날이거든요. 플라스틱에 비닐이 섞여 있으면 바로 붙잡아서 교육을 시키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리수거장을 살피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박영감이 나오더니 내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는 제 관할입니다. 뭐라고요? 분리수거 관리는 경비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통장댁이었어요. 같은 동 사는 강순자 씨, 나보다 2살 어린데 입이 이 아파트에서 제일 가벼워요. 소문이란 소문은 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순자야, 이 양반이 나한테 분리수거 하지 말래. 어머, 진짜? 회장님이 10년을 하신 건데? 통장댁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박영감을 쳐다봤어요. 박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쉬라고? 내가 늙어서 짐이 된다는 소리야? 영감, 나 아직 정정해요. 쓸데없는 참견 말고 경비실이나 지켜요. 회장님 정정하신 거 압니다. 근데 새벽 5시에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어두운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영감이 내가 새벽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묘해졌죠. 통장댁이 옆에서 수군거렸어요. 어머, 새벽 5시? 회장님이? 조용히 해, 순자야.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니네. CCTV를 그렇게 꼼꼼히 보나? 박영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7시 이후에 나오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같이 돌겠습니다. 같이 돌긴 뭘 같이 돌아요. 내가 언제 같이 돌자고 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따라다닐 테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휙 돌아서 경비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저 영감탱이가. 통장댁이 내 팔을 잡았어요. 언니, 저 양반 뭐야? 진짜 고집불통이네. 그러게,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언니, 통장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 영감, 언니 걱정하는 거 아니야? 새벽에 나오지 말라는 거, 다치면 어떡하냐는 거잖아. 뭔 소리야,
그냥 참견이지. 에이, 내가 보기엔 좀 다른데. 됐어. 헛소리 말고 가. 통장댁을 쫓아보내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 당장 관리소장한테 항의하자. 저런 경비는 잘라야 해.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분이 안 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자식들은 엄마 건강해? 라고 문자 한 줄 보내고 끝이에요. 그런데 저 무뚝뚝한 영감은 CCTV를 보면서 내가 새벽에 나오는 걸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뭔 걱정이야. 그냥 참견이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분리수거일. 나는 일부러 새벽 5시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 나가면 내가 진 것 같았거든요.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는데 박영감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영감이 한숨을 쉬는 게 보였어요. 잠시 후 경비실 문이 열리고 박영감이 나왔어요. 손에 손전등을 들고요. 회장님, 고집도 참. 영감도 고집 있으면서. 저는 원래 그래요. 나도 원래 이래요. 서로 노려보다가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박 영감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금방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죠. 저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통장댁이었죠. 다음날 경로당에서 대문짝만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송 회장이랑 새 경비 아저씨 새벽에 둘이서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쳤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영감과 나 송옥분의 기나긴 신경전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앙숙 같은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 자꾸 경비실 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현관문 열면 제일 먼저 경비실을 확인하고 저녁에 산책 나가면 괜히 그쪽으로 발길이 돌아가고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경로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스 정이었어요. 205동 정선희 씨, 69.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미스 정이라고 불렀죠. 본인도 여사 소리보다 미스 소리가 더 좋다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생활력 강한 대장부라면 미스 정은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본 꽃 같은 여자 스타일이에요. 그 미스 정이 경비실에서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직접 내린 원두커피예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비 오는 날에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원두커피를 직접 내려서 가져다 준 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야, 저 여우 같은 게 벌써 선수를 쳤네. 왜 내가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미스 정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 송 회장님. 비 오는데 어딜 다녀오세요? 경로당이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저는 박 선생님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일부러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이 커피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린 원두커피 향이 좋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잘 됐네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지나쳤어요. 집으로 올라가면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 선생님, 커피 맛있게 드세요. 저 간드러지는 목소리.
저 여우 같은 미소. 분했어요. 왜 분한지는 모르겠는데 분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밥때가 됐는데 박영감은 뭘 먹고 있을까? 밖으로 다시 나갔어요. 경비실 쪽으로 슬쩍 가서 창문 너머로 봤어요. 박영감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라면이었어요. 경비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 거기서 끓인 컵라면을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반찬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라면 하나. 미스 정이 가져다 준 커피는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손도 안 댄 채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커피는 받아뒀지만 밥은 없는 거잖아요. 나도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먹잖아요. 밥솥에 밥 해놓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따뜻한 방에서 먹죠. 그런데 저 영감은 차가운 경비실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쳐다보는데 박영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나는 화들짝 놀라서 돌아섰어요. 집으로 뛰다시피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래 정말.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니 파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담근 건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옆에는 멸치볶음도 있고 콩자반도 있었어요. 미스 정은 커피를 가져다 줬지. 근데 커피가 밥이야?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먼저지. 나도 모르게 반찬통을 꺼내고 있었어요. 파김치에 멸치볶음, 콩자반까지 3개를 챙기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미스 정한테 지기 싫어서 그런 건가? 에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에 안 좋잖아.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면서 비닐봉지에 반찬통을 담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경비실 문 앞에 비닐봉지를 슬쩍 내려놓았어요. 그냥 놓고 오는 거야. 누가 준 건지 모르게.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켰구나. 이 시간에 뭐 하세요? 돌아보니 박영감이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요. 그건, 이거 회장님이 두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급하게 부정했더니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을 거예요. 박영감이 봉지를 열어보더니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파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그러니까 그게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혼자 살면 반찬이 맨날 남잖아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해지는 기분이었죠. 박영감이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집밥 반찬 먹어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밥 반찬이라니. 미스 정 커피는 손도 안 대더니 내 반찬은 집밥 반찬이래. 맛없으면 버려요. 맛없을 리가요. 회장님이 만드신 건데. 내가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통 돌려줄게요. 됐어요. 안 돌려줘도 돼요. 그래도 박영감이 반찬통을 들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에 돌아보더니 한마디 했죠. 회장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밤이 차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반찬통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깨끗이 씻어서. 그런데 통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사탕 몇 개. 그 위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파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박순철.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어찌나 반듯한지 성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에이, 뭘 이런 걸 다 쓰고 그래. 투덜거리면서도 그 쪽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서랍 속에 넣어뒀죠. 미스 정 커피는 안 마시고 내 파김치는 제일 맛있다고 했어. 그 생각에 자꾸 웃음이 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화장실 전등이 나갔어요. 깜빡깜빡하더니 결국 안 켜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뚝딱 갈아줬을 텐데 혼자 된 뒤로는 이런 게 제일 곤란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둘째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애들 학원 데리러 가는 중이야. 주말에 갈게. 뚝.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전등 하나 갈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까 통장댁이었어요. 언니, 나야 나. 통장댁이 들어오자 나는 한바탕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화장실 불 나갔는데 자식들한테 전화했는데 다들 바쁘대. 아이고, 그럼 박영감한테 부탁해봐. 박영감? 경비실 그 양반 있잖아.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래. 지난주에 701호 수도꼭지 고쳐줬는데 기사 부른 것보다 낫대. 통장댁이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끌려가다시피 경비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경비실 안에 박영감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미스 정이었어요. 오늘도 보랏빛 양산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은은한 분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 미스 정이 박영감 옆에 딱 붙어서 커피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어머나, 박 선생님.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간드러지는지. 박 선생님은 눈매가 참 깊으셔. 젊었을 때 여자 여럿 울리셨겠다. 일하는 중입니다. 박영감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는데 미스 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어요. 저번에 커피 들고 나오더니 이번엔 아예 경비실 안에 들어앉아 있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통장댁이 내 표정을 보더니 킥킥 웃었어요. 언니,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어. 뭐가 빨개? 더워서 그래. 나는 성큼성큼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영감, 나 전등 좀 고쳐줘요. 미스 정이 돌아보더니 눈을 치켜떴어요. 어머, 송 회장님. 저 먼저 와 있었는데요. 전등 나간 건 급한 거예요. 미스 정은 무슨 일인데요? 저는 그냥 커피 드리러. 커피는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요. 나는 지금 화장실을 못 쓰고 있다고요. 말이 좀 세게 나갔어요. 미스 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마디 했어요. 어머나, 회장님은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셔. 우리 박 선생님 무안하시겠다. 우리 박 선생님? 뒷목이 잡혔어요. 미스 정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물러났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올게요. 박 선생님. 경비실을 나가면서 나를 흘겨봤어요. 나도 지지 않고 쳐다봤죠. 통장댁이 뒤에서 입을 막고 웃고 있었어요. 박영감이 공구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디에요? 우리 집이요. 1500이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장댁이 속삭였어요. 언니, 완전 질투했잖아. 뭔 소리야, 질투는 무슨. 다 알면서, 에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영감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전등을 살폈어요. 공구 가방에서 새 전등을 꺼내더니 의자도 없이 손을 뻗어서 기존 등을 빼기 시작했어요.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통장댁이 옆에서 또 킥킥거렸어요. 언니, 박영감 어깨 좀 봐.
넓다 넓어. 시끄러워. 딸깍. 환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밝은 걸로 갈아놨어요. 어머, 영감.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창고에 남아있던 거예요. 박영감이 손을 털고 나오는데 통장댁이 슬쩍 나갔어요. 나 먼저 갈게, 언니. 집에 뭐 할 게 있어서. 눈을 찡긋하고는 휙 가버렸어요. 저 사람 쓸데없는 데는 또 눈치가 빨라. 박영감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저도 이만.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 잔 드려야지. 괜찮아요. 안 마셔도. 앉아요. 반강제로 식탁에 앉혔어요. 믹스커피를 타면서 괜히 한마디 했어요. 미스 정 원두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박영감이 나를 쳐다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커피는 믹스커피가 낫습니다. 네. 원두커피보다 그냥 믹스커피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뭐야, 이 영감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리고요. 박영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어요. 커피보다 파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까 미스 정한테 느꼈던 그 부글부글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했어요. 맛없었을 텐데 뭘. 맛없긴요. 우리 어머니 파김치 맛이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찡했어요. 어머니 파김치 맛이라니. 이 영감이 최고의 칭찬을 해버렸네요. 박영감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오늘. 별 말씀을요.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커피보다 파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그 말이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더니 통장댁이 벌써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제 송 회장이 미스 정을 완전 밀어냈다니까. 박영감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 어머, 진짜? 두 사람 서로 관심 있는 거야?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귀가 빨개져서 슬쩍 빠져나왔어요. 관심은 무슨. 그냥 전등 고쳐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런데 자꾸 웃음이 났어요. 저녁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파김치가 반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내일 새로 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누구 주려고 담그는 건지는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미스 정의 등장에 옥분 할머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가 박영감의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렸죠? 커피보다 파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숨겨진 진심 느껴지시나요?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박영감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분리수거장에도 경비실에도 산책길에도 박영감이 안 보이더라고요. 경비실에는 다른 사람이 와 있었어요. 박 경비님은요? 오늘 휴가라고 하던데요. 휴가? 박영감이 괜히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어요. 점심때 경로당에 갔더니 통장댁이 달려왔어요. 언니, 오늘 박영감 못 봤지? 응, 휴가래. 그거 알아? 아침에 701호 김씨가 그러더라. 박영감이 꽃 들고 어디론가 가는 걸 봤대. 꽃? 응, 하얀 꽃다발. 정장 비슷하게 차려입고. 통장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말이야, 옆에 여자가 있었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자? 응, 처음 보는 사람이래. 우리보다 젊어 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했대. 옆에 있던 미스 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 글쎄, 요즘 중년들도 다 연애하잖아. 박 선생님, 사람 좋아 보이시잖아. 인연은 또 모르는 거고. 미스 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꽃다발. 젊은 여자. 이상하죠. 내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졌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경로당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자꾸 그 말이 맴돌았어요. 우리보다 젊고 여리여리한 여자. 괜히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빗자루 잡느라 거칠어진 손. 그 여자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데 나는 혼자서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거든요. 저녁 때가 돼서야 박영감이 돌아왔어요. 박영감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경비실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비실 앞에서 멈췄어요. 박영감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보다 한참은 젊어 보였고 말랐고 몸을 조금 움츠린 채 조심조심 서 있더라고요.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괜히 손으로 붙잡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박영감이 그 여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가를 훔쳤어요. 울고 있었어요. 둘이서 뭔가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올라왔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박영감한테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사탕을 주고 파김치가 맛있다고 한 건데 참나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성질도 나고 마음은 더 요상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박영감을 마주쳤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박영감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 어제 경비실 앞에 계셨죠? 들켰구나.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 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영감이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집사람 동생입니다. 네. 어제 그 사람 처제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제요? 네. 어제가 집사람 기일이라서 같이 산소에 다녀왔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일.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가신 거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래됐어요? 7년요.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박영감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박영감 옆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웃고 있었죠. 예쁘셨네요. 그렇죠?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요. 박영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 손수건 있죠? 박영감이 손목에 묶인 노란 손수건을 보여줬어요. 집사람이 군대 면회 올 때 준 거예요. 그때 받은 걸 아직도요? 그날 도시락을 싸왔는데 밥 먹고 나서 제 손을 닦아줬어요. 이 손수건으로. 박영감이 손수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군대 밥이 맛이 없다고 집에서 해온 거라고.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다 식었는데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시울이 찡해졌어요. 손 닦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 하면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손수건 버리면 진짜 보내는 것 같아서 아직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남편 보내고 그랬으니까. 유품 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아니까. 처제분이랑 둘이서 다녀오신 거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처제가 그나마 같이 가주더라고요. 그 바빠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자식들한테 맨날 듣는 말이니까.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나도 혼자 된 지 10년 넘었어요. 자식들은 바쁘고 박영감이 나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회장님도 힘드셨겠네요. 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요. 그냥 사는 거죠. 둘이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같은 처지라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박영감이 뒤에서 말했어요. 회장님, 네. 어제 경비실 앞에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왜 안 들어오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질투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요. 박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집으로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무뚝뚝하고 까칠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영감도 외로웠던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인지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부녀의 대청소 날이었어요. 1년에 2번 온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아파트 단지를 싹 쓸어내는 날이죠. 나는 부녀회장으로서 빗자루를 들고 진두지휘를 했어요. 거기 낙엽 더 쓸어요. 화단 옆에 담배꽁초 누가 버린 거야.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쪽에서 신경 쓰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스 정이었어요. 오늘따라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박영감 옆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박 선생님 땀이 나시네. 제가 닦아드릴까요? 손수건을 꺼내 들고 박영감 얼굴에 갖다 대려는 신용을 했어요. 박영감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미스 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에이, 쑥스러워하시긴. 다들 보는 데서 그러시면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뭘 민망해, 네가 들이대는 건데. 속에서 불이 났어요. 통장댁이 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언니, 저것 좀 봐. 미스 정 오늘 작정하고 왔나 봐. 뭘 작정해, 청소하러 온 거지. 에이, 청소하러 저렇게 차려입어? 완전 놀러 나온 거잖아. 이를 악물었어요. 부녀회장인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서 있을 때가 아니지. 나 저쪽 가서 쓰레기 봉투 정리할게. 큰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묵직한 봉투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못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 나도 힘 있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미스 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호호호, 박 선생님. 아이고, 저 여우 같은 것. 화가 나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아! 손에 든 봉투가 떨어지고 나는 엉덩방아를 쾅 찧었어요. 아이고,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어머, 회장님. 통장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발목이 점점 더 아파지고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동그라져 있으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가 뛰어왔어요.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전력 질주로 달려오는 사람. 박영감이었어요. 비켜요. 사람들을 해치고 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내 앞에 등을 내밀었어요. 뭐해요? 얼른 엎혀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요? 박영감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어요. 빨리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것 봐. 경비 아저씨가 회장님을. 창피했지만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박영감의 등에 엎였죠. 넓은 등이었어요. 땀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어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등이었죠. 남편 등에 엎인 게 언제였더라. 아이들 어렸을 때 발목 삐어서 한 번 엎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영감 심장 소리인지 내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무거워서 어떡해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박영감이 묵묵히 걷다가 툭 내뱉었어요. 나이값 못하게 왜 이렇게 가벼워요. 속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야, 이 영감이 지금 나보고 밥을 제대로 드셔야죠. 혼자 산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무뚝뚝한 말투인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관리사무소까지 엎혀가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박 영감이 나를 내려줬어요. 병원에 꼭 가세요. 저는 근무 중이라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어쩐지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통장댁이 얼른 다가왔어요. 언니,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게. 걱정 말어. 미스 정이 물을 한 잔 들고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물 드세요. 힘드셨을 텐데. 박영감은 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눈은 계속 내 발목에 가 있었죠. 병원 꼭 가세요. 에이,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되지. 박영감이 낮게 말했어요. 괜찮은지 확인 안 되면 오늘 밤 근무를 못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왜요? 회장님이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일이 안 돼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영감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통장댁이 내 옆에서 속삭였죠. 언니, 박영감 완전 직진이네. 미스 정은 안중에도 없어. 시끄러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댁이 택시를 잡고 같이 병원에 가줬어요. 다행히 뼈는 안 다쳤고 그냥 삐끗한 거라고 했어요. 발목은 아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낮에 박영감 등에서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아유, 부정맥인가? 심장이 왜 이래? 혼잣말을 했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서랍을 열어서 그 쪽지를 꺼냈어요. 파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박순철. 사탕 몇 개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걸 하나 입에 넣었어요. 달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 외롭게도 살았나 봅니다. 겨울이 슬슬 물러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화단에 목련 봉오리가 맺히고 바람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아, 벌써 봄이구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목은 다 나았고 일상도 돌아왔어요. 박영감과 마주치면 고개를 까딱 인사하고 가끔 몇 마디 나누고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괜찮았어요. 그날 오후 통장댁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죠. 언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통장댁이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박영감님 말이야.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관리소장한테 들었어. 이번 달 말일까지만 하고 나간대. 왜? 어디로 가는데? 그건 나도 몰라. 그냥 그만둔다고만 했대. 통장댁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만둔다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아파트 산책길에서 박영감을 마주쳤어요.
평소처럼 고개를 까딱 인사했어요. 나는 묻고 싶은 말이 100개쯤 있었어요. 왜 그만둬요? 어디로 가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영감, 짐 싼다면서요? 결국 튀어나온 건 퉁명스러운 말이었어요. 네.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분리수거함 청소는 다 해놓고 가요. 알겠습니다. 박영감이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죠. 집에 돌아와서 혼자 투덜거렸어요. 뭐 가겠다는데 어쩔 건데. 붙잡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 영감이 없는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허전해졌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 결국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밥을 했어요. 따뜻한 쌀밥에 계란 프라이, 파김치를 담았어요. 도시락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마지막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고 싶은데.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경비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박영감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빌려줬던 반찬통들이 깨끗이 씻겨서 포개져 있었어요. 그 옆에 믹스커피 몇 봉지,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치자. 회장님, 경비일은 여기까지 하려 합니다. 다만 다음에 뵐 땐 경비가 아니라 박순철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경비가 아니라 박순철로 인사드리고 싶다니 무슨 말이야, 이게.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해가 질 무렵 나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믹스커피 2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온 거예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박영감이었습니다. 경비복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남방의 바지를 입고 손에는 지팡이를 가볍게 짚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됩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감이 옆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멀리서 통장댁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얼굴로. 미스 정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요. 내가 한 잔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침묵. 그러다 박영감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겁니까? 잠깐 생각했어요. 대답 대신 한마디 했죠. 고집은 여전하시네. 박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나도 웃었죠. 둘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줄만 알았는데 사람 마음도 다시 피는 게 있나 봐요. 이 나이에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티격태격 앙숙처럼 시작했던 두 사람이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게 됐죠. 파김치 한 통, 밤이 차요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마음이 됐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사람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